안녕하세요. 전북대 스페인 중남미 연구소 김유경입니다. 오늘 심화 강좌에서 살펴볼 국가는 쿠바인데요. 여러분들은 쿠바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드라마에서 봤던 말레콘의 방파제 풍경, 해밍웨이가 자주 갔다 논 바, 시가의 연기, 춤, 그리고 음악, 이런 관광과 관련된 쿠바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국가, 혁명, 가난한 국가, 테러 국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2024년 2월 14일이었죠. 우리나라와 드디어 수교한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 체제를 지속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쿠바의 대내외 정책 변화, 배경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심층 강좌에서는 경제발전, 그리고 인권, 그리고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쿠바를 살펴볼 건데요. 경제발전이 평화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쿠바의 과거와 현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좀 살펴볼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바로 평화, 인권, 그리고 발전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들의 관계는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먼저 평화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와 적극적 의미의 평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극적 의미의 평화는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 또 불평등이나 직접적인 차별이나 착취가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합니다.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는 구조적 또는 문화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물리적 폭력 외에도 불평등, 각종 좀 억압과 차별적인 구조,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극적 평화의 개념은 굉장히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 적극적 의미의 평화 개념을 적용해서 평화를 정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확대되고 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극적인 평화는 최소한의 인권이나 생존을 위해서 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인권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개념은 시간이 변화하면 이 범주가 좀 확장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의 인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인권은 자유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민적인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죠.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중심이 되는 개념이 1세대 인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노동계급이 이 정치 세력화하게 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 노동 조건이나 환경, 여성 노동자의 차별 반대, 이런 것들을 이 자유권이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세대 인권의 개념은 이 사회권이라는 것을 좀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그러한 범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70년대 이후에 등장한 인권의 개념입니다. 연대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연대권이라는 것은 이제 소수민족의 자치권, 다양한 차원의 경제 불평등이나 사회 문화적인 불평등, 이런 것들을 척결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더 나아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제3세대 인권, 즉 평화,
그리고 발전의 개념을 아우르고 있는 연대권을 강조하는 3세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발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국가가 경제 성장을 했다 또는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GDP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제 성장률 또는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양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거를 우리가 발전에 대한 양적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게 평균치 또는 총량을 얘기하기 때문에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층 간 불평등 또는 이 소득 격차라던가 아니면 이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이 개도국과 선진국들 간의 불평등, 그다음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지는 산업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GDP는 굉장히 높아요. 그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데 환경이 거의 다 파괴돼서 막 기후변화로 시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삶의 질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발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질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인류가 지금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친 듯이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 지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피폐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필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만 개발을 하고 또 발전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국제사회의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은 결국은 인간의 삶의 질의 증진 또 이 행복의 추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전의 개념 속에 인권 그리고 평화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권, 뭐 평화, 이 발전 이런 개념들은 서로 각기 따로 변화를 해왔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 개의 개념들을 어떤 관계로 좀 접근을 해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을 이루는 그림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평화, 인권, 발전의 트라이앵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평화, 인권, 발전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틀에서 한 국가의 이 발전과 평화 또 인권 수준을 설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유지될 때 경제 발전이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경제 발전이 평화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을 우리가 굉장히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2015년에 SDG라고 하는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한 17가지 정도를 설정을 해 놓고 있죠. 정말로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평화, 인권, 그리고 이 발전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끔 방향을 잡는 것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어차피 뭐 어떤 게 우선순위는 없어요. 그러나 경제 발전이 인권이나 평화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쿠바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좀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종합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쿠바의 사례를 든다면 놓여져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초기 조건이 있어요.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그러한 조건이 있는데 그런 조건 위에서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제 발전이 인권과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순하게 나타낸 겁니다. 영향을 주는 것을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영향을 받는 것을 종속변인이라고 해서 이 그림 1 내에서는 발전이 독립변인이 되고 또 평화와 인권이 종속변인들이 됩니다.
평화, 발전, 인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 또는 경제 발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권 또는 평화 이런 것들도 다 굉장히 많은 세계의 유수한 연구소들이 수치 또는 순위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또 어떠한 동향을 띠는지를 보기 위해서 인간의 삶의 질, 인간 개발 지수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HDI, 그 다음에 SDI, 지속 가능한 발전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17개의 항목마다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또는 후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도 또 지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지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 발전이 잘 안 된 거는 빈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빈곤과 관련된 지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우리 SDG, 즉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보면 전체 17개인데요. 빈곤 종식, 그 다음에 기아 종식, 보건과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요거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즉 인권과 관련된 그룹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과 위생, 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와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이러한 이 목표들은 지구, 즉 환경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부분입니다. 즉 개발과 관련된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그다음에 일자리와 경제 성장, 뭐 혁신, 불평등 완화, 또 지속 가능한 도시 이런 것들도 역시 번영, 즉 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번째와 17번째의 이 지속 가능한 목표는 평화, 그 다음에 정의 제도,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들은 국가 간의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의지들을 함께 나타내는 그러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쿠바로 한번 넘어가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개념들, 그 다음에 이 트라이앵글이라는 틀, 그리고 서로의 상호작용, 쿠바에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바의 초기 조건을 살펴보면 일단 쿠바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여러 동료들과 함께 혁명을 한 후에 이제 사회주의 이 노선을 걷게 되었죠. 그러면서 쿠바식 사회주의 또는 카스트로이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명 직후부터 막 미국과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쿠바에 있는 미국의 정유 회사들을 국유화하면서 이 미국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시작됩니다. 경제 제재가 시작되면서 이 쿠바가 노선을 좀 더 확실히 하죠. 그래서 구소련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관계가 더 밀접해지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장기적인 갈등 또는 적대 관계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제재 이 세 가지 조건이 쿠바가 지금 처해 있는 초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분쟁 유형은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나 전쟁 상태는 아니지만 적대 관계에 의한 긴장 상태를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쟁 상태는 때로는 완화되거나 때로는 긴장 상태, 뭐 테러 지원국, 뭐 깡패 국가 막 이렇게 이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긴장이 완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쿠바의 경제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 상태는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분쟁 요인은 이념이죠.
결국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향하느냐, 아니면 권위주의 이념을 둘러싼 그러한 긴장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속적이죠. 쿠바 혁명 이후에. 그래서 분쟁 종식은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미국은 계속 조건을 걸고 있어요. 쿠바가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라는 그러한 이제 조건을 계속 걸고 있고요. 그러나 쿠바 입장에서 그거는 국가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식되기 어려운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 프로세스, 즉 평화를 위한 이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과 쿠바가 서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경제 제재를 풀겠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를 버릴 수 없다.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체제를 바꿀 수는 없다라는 서로의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초기 조건이 직접적으로 발전 속도 또는 발전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발전의 정도는 또 쿠바 국내에 또 인권이나 또 세계적으로 이 평화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온 표를 보시면은요, 미국과 쿠바 관계 속에 여러 이제 사건들이 연도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을 했고요. 60년에 미국의 무역 제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62년에 미국의 금수 조치가 실시가 되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거는 그 오른편에 있는 1996년 클린턴 정부에서 있었던 헬름스 버튼법 서명이라는 부분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이 금수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서명한 그러한 법인데요. 이 헬름스 버튼법은 쿠바 자유민주주의 연대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금수 조치를 강화해서 이 쿠바와 교역하는 외국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과 쿠바의 교역도 제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름스 버튼법으로 인해서 쿠바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과 가깝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던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원천 차단되면서 오는 이제 무역 상실 또는 경제적인 손실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만 생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의 대체품을 이제 쿠바가 찾지 못하면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또 손실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쿠바의 식수를 대부분 처리하는 이런 이제 수처리 공장들의 경우에 미국 기업이 제조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 있는데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부품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고 대체품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쿠바 국민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인권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죠. 또한 선박이나 항공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받음으로써 쿠바 같은 경우에 이 운송 물류 비용이 상승하고 때문에 인프라 건설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헬름스 버튼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실의 정도가 상당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조건이기는 하지만 이 미국과의 이 긴장 상태,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부분이 이 독립변인인 쿠바의 이 발전의 상수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좀 중요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독립변인인 경제 발전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인권과 평화에 미치는 영향들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